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과제로 풀어오라고 했던 프린트 다 꺼내볼까요? 앞에 반배치고사 대비라고 써 있을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오늘은 문학, 비문학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겠지만 중간에 이제 화법이랑 문법도 좀 볼 거고요. 우리가 방학 동안 그 예비고1 선행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우리가 이전에 이미 공부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고등학교 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시 한번 국어 용어들, 그러니까 문학, 그 다음에 비문학 개념어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국어 기본 지식도 정리를 하고, 이제 고등국어 기본 지식 정리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교과서에 수록되는 주요 문학 작품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고 공부를 해보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전에 계속 우리가 모의고사 혹은 모의고사형 문제를 계속 과제로 풀고 수업 때도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하는지,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같이 공부를 했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문법은 우리가 그 중학교 3학년 2학기 문법, 또 문법 위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문법은 고등학교 1, 2학년도 나오기 때문에 그 1, 2학년 모의고사를 풀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심화 개념까지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 늘 그랬듯이, 그쵸? 개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개념이야. 이거를 알면 그 어떤 문제도 풀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것들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풀었던 모의고사랑은 난이도가 확 달라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배치고사 대비라고 한 프린트는. 왜냐면 이 반배치고사,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반배치고사를 보기 위한 시험지잖아요. 그러면 이 배치고사는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전체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특정 교과서, 우리 학교 출판사인 교과서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뭐 지금 우리가 방배랑 세화나 지금 신반포가 있으니까 뭐 동아출판사, 천재노 출판사 거기에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중학교 3학년이라고 하면 중학교 3학년, 1, 2, 3학년을 겪고 오면서 당연히 알고 있을 거다, 알아야 한다 라고 하는 핵심 개념, 기본학습 내용,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풀면서는 내가 1학년 때, 그리고 2학년 때, 3학년 때 공부하면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내가 잊고 있었다면 이걸 다시 한번 재정리한다라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동안 배웠던 주요 단원들, 주요 뭐 내용들, 이런 것들 정리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다,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다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문제 형식은 모의고사 형식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가 화법,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까지 작문, 11번부터 15번까지가 문법, 이렇게 돼 있고, 다 볼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이 개념은 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위주로 짚고, 그리고 본문은 다 같이 우리가 지문 분석하고 선지 분석하고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1번부터 3번까지 먼저 화법입니다. 이 화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 기술이라고 했었죠. 말할 화자의 법, 도라고 했어. 그러면 화법은 어떻게 말할까? 가 가장 기본적이지. 그치? 그리고 이 화법이라는 것은 나름대로의 의사소통 규칙이 있어. 이게 상황이나 청자에 따라서 목적 지향성 대화냐, 혹은 상대방 중심성 대화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 화법이라는 것은 발화의 의도를 좀 잘 파악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왜냐하면 전에도 우리가 말했지만 아까 기본적인 뭐가 있다고? 규칙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어. 그런데 그런 규칙을 일부러 어기는 경우도 있거든. 그걸 왜 어기는지, 그리고 규칙은 뭔지, 이런 것들을 전에 공부하긴 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문제 풀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좋아요. 그러면 일단 1번 우리가 선지 다 보고 왔을 테니까 여러분, 본문 다 보고 왔을 테니까 여러분, 일단 기억부터 미음 다 읽어봤죠? 본문 다 봤죠? 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작년에 해본 방법인데 이거 어때? 라고 얘기했잖아.
지금 화제가 뭐야? 얘들아? 우리 반 자리 새로 정하기로 했잖아. 자리를 새로 정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 경험을 일단 얘기하면서 이 방법 어때? 자기 의견 드러내고 있는 거 어때? 맞지? 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니은 보자. 자, 제비뽑기 알지? 이거 내가 이제 앞으로 뒤에서 제비뽑기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상대방의 배경 지식을 확인하는 것도 맞다라고 볼 수 있겠어. 그 다음에 디귿. 맞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치? 왜? 앞부분 봐봐. 이거 제비뽑기 결과에 따라서 눈이 좋지 않은 학생들도 맨 뒷자리에 앉아줄 텐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 그 친구들 배려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맞아. 그럴 수 있겠다. 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럼 얘도 맞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 그 다음에 리을 볼까? 리을에서 우선 눈이 좋지 않은 친구들을 위한 구역을 설정하고 그 친구들만 제비뽑기를 하게 하자라고 말을 했었어. 자, 눈이 좋지 않은 친구들을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뭐야? 자, 상대방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지금 어떻게 했어, 얘들아? 직접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네. 그러면 우회적으로 말했다라고 하는 4번이 틀린 거구나라고 보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또 미음 볼까, 얘들아?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제비뽑기를 다시 해서 자리 바꾸는 게 어때? 라고 말을 했었어. 여기서 상대방이 가질 수 있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잖아. 뭐뭐 하는 게 어때? 이거 뭐야, 얘들아? 질문 형식이야. 그러니까 아니지, 질문이라고 하면 안 되고 얘들아, 의문형 문장이 되는 거지. 왜? 우리가 대화할 때 문 좀 닫아 이거랑 문 좀 닫아줄래? 라고 하는 거. 뭐가 조금 더 우리가 부담이 덜 되고 조금 덜 기분이 나빠? 맞아. 문 좀 닫아줄래? 라고 하는 거. 상대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표현은 의문 형식으로 처리를 하는구나 라고 보면 되겠지. 됐나요? 자, 좋아.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할게. 2번. 자, 두 학생을 의견 일치에 도달하게 한 말하기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얘들아, 의견 일치. 사실 이거는 공감적 듣기를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듣기라고 하면 그냥 소리가 귀에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야. 경청을 해야 돼. 경청은 되게 의식적인 행동이야.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려고 하는 능동적인 행동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공감적 듣기라는 것은 경청을 한 단계 더 확장해서 상대방의 감정과 관점에 깊이 공감하는 거다. 그리고 이런 공감적인 듣기를 자꾸 해야, 그래야 내가 상대방, 너의 감정과 너의 입장을 내가 수용하고 있어. 너의 감정이 어떤 줄 알아. 라고 지금 반응을 하고 피드백을 줘. 그러면 대화의 깊이가 점점점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 서로 신뢰가 강화될 수 있겠지. 그치? 얘는 지금 둘이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쭉 다 읽어봤잖아. 그치? 이거 어때? 그렇구나. 좋아. 좋아. 그래. 이런 거 얘기하잖아. 여기서 친구한테 얘기할 때, 야, 그게 뭐냐? 야, 못 알아들었어. 난 싫어. 이런 얘기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계속 상대방 의견에 동의하면서, 그러면서 좀 더 좋은 의견을 내기 위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거겠네. 그치? 감정에 호소하는 거, 반대 의견에 대한 절충안 통해서 양보 유도하는 거, 상대방 의견에 칭찬 이어가며 격려하기라 그랬었거든? 근데 상대방 의견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상대방 의견에 더해서 나의 의견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객관적 근거 자료 우리가 확인한 게 없었지. 확인했니, 얘들아? 좋아. 그리고 한 번 더 우리가 그 공감적 대화라는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면 우리가 그 집중한다는 거, 그리고 이해한다는 거, 그리고 네 말에 공감한다는 거, 거기에 대한 반응, 피드백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지. 특히 뭐라고 얘들아? 이 공감적 듣기는 뭐라고 얘들아? 일단 첫 번째 뭐 해야 돼? 집중해야 돼. 계속 눈을 마주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열린 자세로. 그건 다 뭐야 얘들아? 비언어적 표현이잖아. 내가 네 말을 온전히 다 듣고 있다라는 걸 일단 전달을 하는 거야. 몸으로, 비언어로. 그 다음에 이제 말의 내용과 함께
내가 그것을 이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말을 하는 걸까?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제대로 뭐 하는 거? 이해하는 거. 그리고 나서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의 입장을 내가 알아차려야지. 그게 뭐 하는 거야? 공감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내가 이해한 게 맞아? 라고 질문한다거나 아, 너 이런 내용이구나. 다시 한번 친구가 말한 것을 되돌려서 말해준다거나 네가 이렇게 한다는 거 이거지? 라고 다시 한번 내가 요약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반응과 피드백이라고 말을 해. 여기까지 다 이루어져야 우리가 공감적 듣기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이해됐지? 그리고 이런 공감적 듣기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야. 중간에 잠깐 야, 내 말 좀 들어봐. 필요 없어. 그리고 상대방이 말할 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 일단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끝까지 다 들어주는 게 일단 중요해.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지금 공감하고 있다는 걸,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수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아, 그래서 많이 힘들었겠다. 아, 그래서 되게 서운했겠다. 너 되게 기뻤겠다. 이런 내용. 그리고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내가 다시 한번 재진술, 요약해주는 거. 필요하면 이게 이런 내용으로 말한 거야? 이런 의미로 말한 거야? 하면서 다시 한번 명료화할 수 있는 질문으로 확인하는 거. 이런 것까지 하는 걸 우리가 다 공감적 듣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네. 좋아. 그러면 이번에는 3번 보도록 할게. 얘들아. 이 3번은 지금 보기를 먼저 보면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공손하고 예절 바르게 말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 중에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려서 상대방이 관용을 베풀 수 있게 하는 대화의 원리가 있다라고 지금 했지. 여러분. 자, 대화의 원리. 우리 전에 공부했던 건데 다시 한번 필기를 해보자. 대화의 원리. 여러분, 대화가 사실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 공손성의 원리, 그 다음에 협력의 원리, 그리고 체면 유지의 원리, 이 세 가지가 있어. 다시 뭐라고? 공손성의 원리, 협력의 원리, 체면 유지의 원리가 있다고. 이 대화의 원리는 원만한 대화를 위해서 이 대화 참여자들이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규칙, 이런 걸 말을 하고 있어. 여러분. 자, 알겠죠? 이 대화의 원리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대화라는 것은 표면적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 맥락에 따른 뭐 함축, 활용적 효과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대화에서 규칙을 잘 준수를 해야 된다. 근데 의도적으로 그 대화의 규칙을 위반했다라고 하면 위반했을 때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걸 좀 잘 봐줄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경륜을 만약에 의도적으로 위반했다. 그럼 그거는 겉으로는 뭔가 협력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듣는 사람은 뭔가 그 맥락을 바탕으로 그리고 협력을 한다는 가정을 해서 협력을 한다는 가정하에 얘가 일부러 협력을 안 했어? 그럼 뭔가 그 이유가 있겠네? 왜 그럴까? 하면서 그 함축된 의미를 추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여러분. 알겠지? 좋아.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그 협력의 원리라고 하는 것들, 협력의 원리가 뭐냐? 이거는 대화의 목적에 맞게 서로 협력해서 대화를 한다라는 거야. 말 그대로 협력이잖아, 얘들아. 그래서 이거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럼 어떻게 협력하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해봐. 얘들아, 뭐? 양, 질, 관련성, 태도에 관한 것들이야. 양 뭔데?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야. 너무 많은 양의 정보, 너무 적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면 대화가 원활하지 않다. 이게 되는 거지. 그리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진실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말한다.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좀 피한다.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을 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협력의 원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얘들아, 오늘 우리 뭐 먹을까?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글쎄요 라고 했어. 그럼 이거는 뭐야? 대화에 필요한 정보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제시한 게 아니잖아. 그치? 이건 뭘 어긴 거야? 양의 경륜을 어긴 거야. 그리고 또 뭐?
뭐가 있냐면 너 몇 살이야? 라고 했을 때 저 그냥 13살이에요 15살이에요 하면 되는데 저는요 우리 형인 저보다 7살이 많고요 제 동생은 저보다 3살이 적어요. 근데 우리 형은요 지금 20살이고요 20살이니까 그럼 저는 몇 살일까요? 이런 것도 얘들아 뭐야? 너무 많은 불필요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것도 역시 양의 경륜을 어긴 거구나. 협력의 원리 중에서 양의 경륜을 어긴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 보기에 나온 거는 여러분 이거는 공손성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공손성의 원리. 그리고 이 공손성의 원리라는 것은 여러분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예의 바르게 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부담되는 표현은 줄이고 상대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을 한다든지 나한테 이익되는 표현은 줄이고 나에게 부담되는 표현을 늘린다든지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은 줄이고 칭찬을 한다든지 나를 칭찬하는 건 줄이고 나를 낮추는 걸 쓴다든지 그리고 대화하는 사람들끼리 의견의 차이점은 줄이고 일치점은 높인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손성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러분 얘는 뭐라고 한다고? 대화의 원리, 그 다음에 공손성의 원리 이렇게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공손성의 원리고 요관찬 다시 여러분 요관찬 찬양입니다. 찬 겸동 이렇게 이게 조금 외우기 편하라고 앞글자만 딴 거기는 해 얘들아. 자 요령의 경륜 그리고 관용의 경륜 찬동의 경륜, 겸양의 경륜, 동의의 경륜이라고 하면 조금 여러분이 생각하기가 편하겠지. 자, 여러분, 요령의 경륜 뭔데? 상대방의 부담을 줄이는 거야. 대신 상대방이 뭘 높이는 거야? 부담은 줄이고 이익은 높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관용의 경륜은 뭐야? 나에게 부담은 높이고 나의 이익은 줄이는 거야. 왜? 나한테 이익되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까? 이 요령과 그 다음에 관용의 경륜은 상대에게 부담되는 말을 줄인다. 이거 뭐냐면 야 이따가 나 숙제 좀 알려줘? 이것보다는 이런 부탁은 상대한테 부담이 되잖아. 해줘! 이것보다는 나 이따가 숙제 좀 알려줄 수 있어? 조금 더 공손하고 부담이 덜 되잖아. 왜냐면 나도 없는데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는 약간의 여지가 남을 수 있는 거야. 상대에게 부담을 줄인다. 이게 뭐라고? 요령의 경륜이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관용의 경륜. 그리고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을 늘린다 그랬었잖아. 만약에 뭐 내가 도움을 청했어. 근데 네가 이렇게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도움이 될 것 같아. 네가 날 도와주었을 때 생기는 어떤 좋은 점들을 얘기하면 조금 더 공손할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관용의 경륜. 나한테 부담을 좀 늘린다라고 얘기했었잖아. 이게 뭐냐면 상대방이 목소리가 되게 작아. 근데 그랬을 때 야, 네 목소리 너무 모기 같아서 안 들려. 이거는 뭐야? 상대방한테 부담이 드는 거야. 그럼 상대방 되게 부담스럽잖아. 근데 내가 지금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런데 조금 더 크게 말해줄래? 나한테 부담을 지운 거야. 나의 이익을 확 줄였잖아. 그걸 우리가 관용의 경륜이라고 말을 해. 그 다음에 찬동의 경륜은 그럼 뭐야? 상대방에 대해서 칭찬은 많이 하고 비방은 뭐 하는 거야? 적게 하는 거야. 그치?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을 줄인다는 거지. 야, 너 때문에 망했잖아. 이거 뭐야? 직접 공격하면 안 돼. 네가 이렇게 해준 점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 상대방 칭찬했잖아. 이게 우리가 찬동의 경륜이라고 말을 해. 그 다음에 겸양의 경륜은 누구한테 겸양하겠어? 그래 나에 대한 칭찬은 줄이고 나에 대한 비방은 늘리는 거야. 야 이거 다 내가 다 해서 이거 우리가 상 받은 거야. 이것보다는 제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 덕분에 함께 우리가 협력해서 잘할 수 있었습니다. 내 자랑을 줄이는 거,
나를 낮추는 거. 그게 공손한 거야. 우리나라는 그래. 물론 외국 나가서는 우리나라의 이런 겸양, 자기를 낮추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지. 그럼 되게 자신 없어 보이고 한다고.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 대화의 관습, 대화의 어떤 예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동의의 경륜은 말 그대로 뭐야? 일치점은 상대방과 나의 일치점은 높이고 차이점은 낮추는 거야. 나 네 의견 완전 반대. 이것보다는 네 말도 일리 있어. 그거 참 좋다. 이런 거. 그리고 만약에 완전 나랑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으면 네 말도 일리 있다. 근데 이런 것도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 공손성은 일단 상대방과 싸우지 않도록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공손성은 쉽게 말을 하면 여러분 뭐라고?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한다. 이렇게 체크하면 될 겁니다. 알겠지? 응. 그리고 아까 말했던 뭐도 있었다고? 협력의 원리도 있었다고. 공손성의 원리 말고 무슨 원리? 협력의 원리도 있었다고. 협력의 원리는 양, 질, 그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 질, 그리고 뭐? 관련성, 그리고 뭐라고? 태도까지. 요거 우리가 고등학교 가면 배우는 내용입니다. 근데 일단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를 한 거고, 그럼 우리가 한번 가를 볼까, 얘들아? 가. 야, 너는 무슨 말 이렇게 빨리 하냐? 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잖아. 바로 나왔죠, 여러분. 이거 뭐죠? 네가 빨리 말하니까 내가 못 알아들었잖아. 이거잖아. 누구 탓했어? 상대방 탓했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내 탓으로 하는 게 필요하대. 내 탓으로 하는 거 뭐였어요, 여러분? 그쵸? 관용의 경륜이었죠. 얘는 관용의 경륜에 대한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관용의 경륜이 뭐였다고? 나한테는 부담을 늘리고 이익을 줄이는 걸로 대화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야. 몇 번? 그쵸? 2번이 되겠네요. 그쵸?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데 다시 한번 천천히 말해줄래? 나한테 부담을 늘렸죠. 그쵸? 그리고 의문 형식으로 나에게 부담을 늘리고 나에게 이익을 확 줄이면서 상대방한테 좀 부담을 덜 준 거잖아요. 됐나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넘겨서 여러분. 자, 우리 최근에 이번에 시험 봤던 거, 중간고사 봤던 거 확인하죠? 자, 자음 확인했죠? 네, 자음의 특성 11번. 그 다음에 13번의 단모음 체계. 그쵸? 네. 이건 우리가 반드시 다 맞아야 합니다. 몇 번 했어요? 11번에? 네. 13번에? 네.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글 맞춤법 네. 표음적 표기, 표의적 표기 이런 거 알죠? 네. 이 맞춤법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근, 그 다음에 어감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죠? 네.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합시다.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문학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학 우리가 귀찮더라도 항상 어떻게 해라, 여러분? 제일 먼저 좋아. 그치.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시에서 화자, 상황, 정서, 태도, 표현법을 일단 써라 라고 말을 했었지. 자, 진달래꽃. 와, 우리 진짜 많이 했습니다. 진달래꽃. 자, 김소월 진달래꽃 말고 또 우리가 배운 게 뭐가 있었어? 그치, 먼 후일 있었지.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문제 풀 때만큼은 김소월 그러면 일단 이별의 정한. 이걸 먼저 생각하고 문제 풀어도 크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했었지. 그치? 그 다음에 김소월의 먼 후일과 진달래꽃은 몇 음보? 3음보. 3음보를 다른 말로도 뭐라고 한다? 민요적 율격. 아니면 전통적 율격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좋아. 그다음에 진달래꽃에서 여러분 그 일제강점기에 발표됐던 시죠. 그치? 일제강점기의 그 어떤 민족의 아픔, 민족의 고통 속에서
개인의 슬픔을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정서 정한 이걸로 그려낸 대표적인 서정시입니다. 민요적 율격, 그 다음에 반복, 그리고 최대한 감정을 절제하면서 사용한 언어. 이걸 가지고 나 싫다고 떠나는 임을 묵묵히 보내는 이 화자의 희생적 태도, 인고의 정서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준 시야. 진달래꽃은 그냥 단순히 자연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분신이다. 화자의 사랑이다. 화자의 헌신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김소월 작품은 대부분 우리 어떤 고유의 정서, 우리 민족의 정서 이런 것들을 잘 담아낸 작가다. 말했다시피 여러분. 네, 좋아요. 그럼 우리가 김소월 진달래꽃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자, 화자, 나와 있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자, 가정을 했네요. 자, 화자, 나는 지금 이별의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역겹대. 내가 마음에 거슬려서 싫어서 가실 때에는 내가 말없이라고 했어. 자, 말없이 얘들아? 이거는 원망 같은 거 없습니다. 원망의 말 그런 거 없이 그러면 임은 나 역겨워서 간대. 근데 나는 원망도 안 하면서 침묵하고 인내하고 체념하는 거야. 됐니? 그러면서 나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자, 우리다. 이거는 벌써 선생님이 먼저 찾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종결 어미가 반복된다는 거지. 종결 어미 반복하면 뭐가 생긴다? 운율이 형성된다. 자, 이렇게 얘는 또 시행 중에 모서리에 있네. 그래서 모서리 각을 써서 뭐라고도 한다? 그치? 가군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다. 됐나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찾은 거 있어요? 여러분 찾은 거 하나 더. 표현법부터 먼저 찾아도 괜찮아. 좋아. 옳지. 좋아. 뭘 찾았어요, 여러분? 좋아. 1년과 자, 마지막 년 보세요. 나보기 역겨워 가실 때는 이라는 게 반복됐죠. 그치? 뭐 해야 되는 거야? 옳지. 반복이지만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수미상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가정법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해서 눈물 아니 흘린다가 아니었어. 도치법 사용했었고 나 엄청 올 텐데 어떡한다고? 안 온다라고 얘기했었어. 옳지. 반어법이라고 말을 했었네. 좋아. 잘했어. 그리고 또 뭐 하는 거? 또 찾은 거 있어요, 여러분? 좋아. 그러면 이번에는 그치. 진달래꽃, 아까 이 시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지. 자, 그럼 우리 시 다시 한번 보자, 여러분. 나보기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그랬어. 원망도 안 하고 그냥 보내준다잖아. 화자 어때? 굉장히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희생적 사랑을 하는 사람이구나 되는 거야. 1년은 이별 상황에 대해서 체념하는 거야. 이미 나를 떠날 걸 전제하면서 조용히 보내겠다. 작품 전체의 정서를 보여주는 거야. 화자 감정 최대한 절제하고 있지? 그치? 굉장히 침착하게 말을 하고 있어. 자, 그 다음 2연.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 우리다. 여러분, 자, 영변 약산은 구체적 지명입니다. 그럼 뭐가 생긴다고? 옳지. 향토성이 생긴다. 그리고 진달래꽃을 한아름 내가 잡을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이야. 이만큼 내가 꽃을 따다가 꽃을 뿌리겠대. 자, 진달래꽃은 나의 사랑을, 나의 마음을 뿌리겠다는 거잖아. 그럼 진달래꽃은 뭐라고? 화자의 분신이면서, 화자의 사랑이면서, 그치? 임에 대한 이 사람의 사랑을 시각화하는 거야. 한아름 이만큼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꽃을 뿌리겠대. 이거는 얘들아 축복하는 거야. 우리 왜 꽃길만 걸으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런 얘기 언제 해? 상대방이
잘 되길 바랄 때, 상대방을 축복할 때 하는 거거든. 이것도 나를 엮여서 싫다는 이 사람을 뭐 한다고? 내가 축복해 주겠대. 이 사람 진짜 엄청나게 희생적인 사람인 거고, 엄청나게 축복한, 지금 뭐야? 뭔가 되게 따뜻한 이미지를 주는 거잖아. 됐니, 얘들아? 이런 거 꽃을 뿌린다는 거 우리가 산화공덕이라고 합니다. 됐나? 자, 좋아. 그 다음 3년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가시는 분이 누구야? 임이 걸으면서 놓인 그 꽃이 뭐야? 진달래꽃. 나를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여러분, 사뿐이랑 지려밟고는 동시에 같이 올 수 있는 단어가 아니야. 지려밟는 거 이렇게 하고 진이게 밟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사뿐히 밟아? 이 말은 사실은 그렇게 못 가니까 뭐야? 가로치고 가지 마. 안 갔으면 좋겠어. 이게 되는 거라고. 이거는 역설적 표현이야. 됐니? 그치. 그럼 일단 겉으로는 일단 꽃을 밟고 가라고 했으니까 나의 희생적 사랑, 이게 축복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미 떠나는 이미 가는 걸음걸음마다 나의 마음, 나의 사랑을 밟게 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건 정말 엄청난 희생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걸 확인을 해. 그리고 자, 나보기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자, 반어법. 떠나는 임에 대해서 배려하는 거야. 내가 막 울면 우리 이미 마음이 무거워서 못 갈 것 같거든. 그래서 나는 꼭 그걸 참아내겠대. 이걸 뭐라고? 슬퍼도 슬픈 그 티를 내지 않는 거잖아. 얘들아. 그치?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는 거잖아. 뭐야? 이거? 애이 불비 옳지. 혹은 애이 불상. 인종의 미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수미상관을 통해서 뭔가 안정감을 주면서 화자의 정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특히 마지막에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이거는 화자의 슬픔을 최대한 감추려고 하는 어떤 절제된 감정이면서 이별을 승화하고자 하는 의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 필기 됐나요? 네, 좋아. 그럼 다시. 자, 진달래꽃이라는 시는 일단 화자, 나 등장하지? 1인칭 화자. 1인칭 화자가 자기 내면의 정서를 얘기합니다.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면서 시상을 전개하지. 그러면서 연마다 감정이 점점 심화되는 거야. 그러면서 1년과 마지막 4년은 대응시킨 수미상관 구조로 화자의 정서를 응축하고 일관성을 드러낸다. 그리고 자연물, 진달래꽃이라는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고, 이 진달래꽃은 화자의 분신이면서 헌신적 사랑을 상징을 한다. 그리고 또 사뿐히 지려밟고 라는 거, 이거 역설적인 표현이다.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이런 구절 반복하면서 감정을 강조하면서 운율도 형성하는 거지. 근데 여기는 뭐야? 감정을 최대한 절제한다는 거야. 됐니? 동일한 어미를 반복했고 일정한 시행을 배열하면서 민요조 리듬을 형성했지? 민요조 리듬 몇 음보? 옳지. 3음보 7호조. 됐어? 그 다음에 시행을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1행이 좀 보통이야. 2행이 짧아. 그리고 3행이 길어. 확인했니? 그치? 이게 뭔가 리듬감, 구조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됐나? 그 다음에 또 뭐야? 여성적인 어조. 그치? 여성적인 어조. 슬픔을 절제하는 표현. 그리고 또 향토적인 진영. 이걸 통해서 한국적인 정서가 드러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전통적인 한, 이별의 정한, 이런 것들을 현대적 언어로, 현대시로 잘 계승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별의 정한이라는 것은 고대 가요의 공무도화가, 황조가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려시대의 가시리, 그리고 송인, 그 다음에 황진의 시조, 상근 시조, 아리랑 이렇게 쭉 다 이어지고 있는 우리 한국문학의 이별의 정서 계열과 연결이 되는 거구나. 그건 되고요. 한시에 여러분 기승전결 구조를 응용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필기 됐죠? 좋아. 그러면 우리가
16번도 바로 문제 풀 수 있어. 우리가 아직 나를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공통점이잖아. 근데 여기에 선주 3번 먼저 봐봐. 역설적 상황을 통해서 부정적 현실을 뭐 비판하고 있는 거 있어 없어? 없지. 그 다음에 선지 4번 대상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없어? 없었어. 그 다음에 여기 음성상징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니? 음성상징어 없었지. 자 그럼 이제 1번 2번 남았거든? 근데 가에서 여러분 대조적 이미지를 형성해서 시상 전개하는 거 있었니? 없었거든. 그럼 이제 정답은 1번밖에 없어. 왜? 진달래꽃 가에서는 자연물 뭐야? 진달래꽃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지금 표현했거든. 그럼 나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봐야지 여러분. 자, 나 확인합시다. 윤동주의 서시네요. 윤동주는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대표적인 저항 시인입니다. 이 윤동주는요 직접적으로 독립운동 구호를 외친 사람은 아니야. 그냥 끊임없이 자기 내면을 성찰하면서 우리 민족과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를 잘 항상 얘기했고 그렇게 시를 썼던 사람이야. 윤동주도 나중에 경찰에 체포돼서 현무소에 수감돼서 광복 몇 달 앞두고 생을 마감한 되게 안타까운 지식인이죠. 어쨌든 윤동주의 시에는 현실의 아픔 그리고 동시에 지식인으로서 내가 나아가야 할 길 그리고 내가 할 일, 양심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윤동주 시에서 그 별이라는 시어가 좀 많이 나오거든. 윤동주 시에서 이 별이라는 시어는 대부분 이상, 순수함, 꿈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리고 역시 아무래도 일제강점기 시인이다 보니까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시어들이 있지. 그것도 좀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목 서시. 여러분 서시는 말 그대로 시집이나 작품의 맨 앞에 있는 시라고 생각하면 돼. 시집의 맨 첫 번째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시집의 첫머리에 놓이는 거. 그리고 실제 이 시는 윤동주 유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이거든. 유고 시집이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나와서 그런 거야. 그 시집의 맨 첫머리에 수록된 거야. 그럼 서시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시다 이게 아니야. 윤동주 시집, 윤동주의 삶, 윤동주의 가치관 이런 거를 한 번에 보여주는 이 사람의 어떤 그치? 이거 전체를 관통하는 윤동주의 삶의 태도, 정신을 보여주는 어떤 선언문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시를 먼저 봅시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라고 했어. 화자는 지금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자 했다는 거야. 근데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라고 했네. 아주 작은 일에도 괴로워하는 아주 매우 양심이 깨끗한 정말 진지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작은 흔들림에도 괴로워하는 이 화자의 모습에서 이 사람은 도덕적 순결성을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거겠지. 됐니? 자, 하늘이라는 거 뭐가 되는 거야? 양심, 윤리적 기준이 되는 거야. 그리고 입새이는 작은 바람에도, 자, 이 바람이라는 것은 내 내면에서 오는 어떤 갈등, 시련, 작은 흔들림, 이게 되는 거야. 정말 이 작은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가 되는 거잖아. 나 어떤 사람이야? 양심적인 사람이야. 나 되게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인 거야. 양심적인 사람인 거야. 됐니? 여기까지가 뭐뭐 했다. 종그라미 보면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과거가 됩니다. 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왔어. 네. 됐니? 자, 그 다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자, 윤동주 시에서 별은 대부분 뭘 상징한다고? 희망, 이상, 순수한 삶 이런 걸 상징하는 거라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 뭐야? 유한한 생명체. 우리 민족이라고 볼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존재들을 다 뭐야? 내가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자, 뭐뭐 해야지, 뭐뭐겠다. 이거 다 뭐야, 얘들아? 미래가 되는 거네. 나한테 주어진 길이 뭔데, 얘들아? 앞에 말했잖아.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도덕적, 양심을 지키는 것도 있겠지만, 뭐야? 나 지금 지식인이잖아. 나 지식인으로서 뭐 부끄럽지 않은 삶, 우리 민족을 위한 삶,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야, 얘들아. 확인했니? 그치. 우리가 그 윤동주 시 중에서 별에는 밤도 있고 쉽게 쓰여진 시도 있고 되게 수많은 작품들이 있잖아. 그치. 맞아. 그 윤동주의 별에는 밤의 별도 뭐 그리움, 이상, 꿈 이런 것들도 되는 거지. 그렇게 별을 세면서 그리운 존재들도 하나씩 떠올리는 거잖아. 그래. 자, 일단 다시 보자.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라고 했었어. 별을 노래하는 마음, 진실된 마음, 착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이런 것들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 내 운명에 대한 어떤 확고하면서 신념에 찬 결이라고 생각하면 돼. 나한테 주어진 길이라는 건 험할 수도 있어. 근데 나는 그런 현실을 나는 피하지 않을 거야. 도피하지 않을 거야. 나 거기에 맞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되는 거거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민족을 위한 길도 될 수 있겠지. 그래, 맞아. 근데 그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 어디에서?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한테 주어진 길이 아까 뭐였어? 운명의 길. 나의 어떤 지식인으로서의 나의 사명이 되는 거야. 나의 인생의 길도 될 수 있겠지. 그치? 나는 양심과 사랑을 바탕으로 나의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문제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자, 오늘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야? 현재가 되는 거네. 근데 지금 뭐래? 밤이래, 얘들아. 실현의 현실이야. 일제강점기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일제강점기라는 암담한 현실에, 그치? 나의 별이, 나의 이상과 나의 희망이 어떻다? 스치운다. 뭐야? 뭔가 실험과 고통을 겪고 있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대잖아.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나의 이상과 양심을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되는 거겠지. 확인했나요, 여러분? 네, 좋아요. 이 마지막 구절 우리가 되게 많이 봤던 거이기도 하잖아, 여러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치?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끝까지 나의 길을 가겠다. 나의 양심과 이상을 지키겠다. 라고 말을 하네요. 그리고 이 바람이 총 2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3번째 바람과 지금 마지막에 이 바람. 자, 이 바람은 뭐야, 얘들아? 외부에서 오는 시련과 고통이 됩니다. 그치? 나의 이상과 꿈이 일제강점기라는 어떤 뭐야, 얘들아? 그치?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나는 그래도 잘 가겠다라는 걸 지금 말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시는 여러분,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 거. 그리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면서 내가 선택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의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윤동주 시에서 항상 나오는 게 키워드 뭐라고? 자아, 성찰, 옳지. 다른 말로 우리가 부끄러움의 미학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그리고 현실 극복 의지도 드러나는구나. 그리고 이 시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할 때, 자, 시간. 이거는 시간 순서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시간 순서대로가 아니야. 과거, 미래, 현재다. 그리고 하늘, 별, 바람, 밤이라는 다 모두 다 뭐야?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 16번에 다시 1번 봐봐. 자, 뭐 자연물 모겠어. 여기서는 별이라는 걸 통해서 화제의 정서를 드러내겠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1번 될 겁니다. 됐나요? 네. 윤동주 씨는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이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윤동주 씨 모르는 게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일단 뭐
자아성찰.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해도 지금 여러분한테 문제 풀 때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 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의 화자에 관련된 설명. 여러분, 17번에 몇 번? 아, 그쵸. 2번, 4번이죠, 4번. 여러분. 화자의 과거 행위가 이별의 원인이 된다. 확인할 수 없죠? 자, 있나요? 확인할 수 없죠. 가의 화자가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면 우리 다시 만난다는 말이 있어야 되거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감정을 전환한다. 이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네, 없죠. 그러면 4번을 봤을 때, 자, 가와 달리, 그럼 자, 얘 일단 손가락으로 한번 지워봐라고 했었지? 과거의 경험과 미래에 대한 다짐을 드러낸다. 그쵸? 4번 되겠죠. 앞에서 1행부터 4행까지 과거의 경험 얘기하고 5행부터 8행까지 걸어가야겠다. 미래 상황 표현하고 있고. 됐니? 응. 그리고 가의 화자는 미래 상황을 가정한 것만 있죠. 나보기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라고 얘기했었으니까. 됐나요? 자, 17번에 4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에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것이네요. 윤동주는 이상을 지향하는 자아와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현실적 자아의 충돌로 인해서 나타나는 고뇌를 담은 작품을 다수 창작했어.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유리적인 삶을 꿈꾸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완전하게 실현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부끄러움을 드러낸다. 이러한 성찰과 이상 추구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시에 반영하면서 시인으로서의 숙명을 보여주고 있다. 자, 여러분, 죽는 날까지 이상을 지향하는 화자의 숙명을 강조하고 있다. 어때요? 네.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절대적 가치 얘기했었죠? 괴로워했다. 왜? 현실에서는 이상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 고뇌가 될 테니까. 별을 노래하는 마음. 얘들아, 별이 뭐라고? 이상과 꿈, 희망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그러면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 윤리적 삶과 현실의 삶 사이의 갈등을 얘기하는 거겠어? 그치. 정답은 그래서 몇 번? 4번이 됩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자, 19번 보도록 합시다. 처음에 이 시를 발표했을 때 수정을 복이랑 같았는데 나중에 수정했대. 자, 뭐가 바뀐 것 같아, 얘들아? 그 다음에 또, 음, 옳지. 좋아. 그래, 맞아. 뭔가 단어들을 생략한 게 있잖아. 그치? 뭔가 삭제를 하면서 1행부터 2행, 3행, 걔네들의 운율, 율격을 새롭게 형성하고 있는 거잖아. 뭐야? 아, 운율의 포인트를 맞춘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몇 번? 옳지. 3번이 어디가 틀렸어, 얘들아? 그래, 이 시는 몇은 뭐라고? 3은 뭐라고. 좋아, 잘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그 다음 우리가 볼 거 어디를 펴보냐, 여러분. 맞아, 여러분. 자, 일단 우리가 운문 먼저 하게. 얘들아, 10페이지 펴보자. 34번부터 37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폈니? 좋아. 자, 본문 먼저 볼까, 얘들아? 향가와 시조에 대한 얘기네. 여러분, 우리가 향가 지금 공부할 때 일단 각자 자, 쭉 한번 써보세요. 자, 우리가 고대 가요, 그치? 그 다음에 또 뭐? 신라의 향가, 고려의 고려 가요, 그리고 조선의 시조 가사. 물론 한문으로 된 한시는 쭉 계속 나왔던 거야, 여러분. 쭉 나왔고, 그 다음에 뭐 고려 가요, 고려 시대에 고려 가요만 있는 게 아니라 경기체가도 있고 많았어. 그 다음에 사실 시조의 발생은 조선이 아니라 그 고려 시대, 고려 중엽, 고려 말 이때 고려 중엽이 발생했다라고 말을 해.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가장 많이 쓰였던 시대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 거야. 됐니? 응. 향가는 여러분
4구체, 8구체, 10구체 향가가 있고, 우리가 10구체 향가 배웠던 게 뭐가 있었어? 제망매가, 옳지. 그 다음에 찬 기파랑가. 맞아. 그게 있었지. 그리고 우리가 10구체 향가가 가장 세련된 형식이다라고 말을 했었고, 이 10줄짜리가 대부분 4줄, 4줄, 2줄로 묶이거나 3줄, 5줄, 2줄 혹은 5줄, 3줄, 2줄로 묶이는데 이 마지막에 2줄로 묶이는 건 9번째 줄에 아으 하는 뭐가 있다고? 그치, 낙구, 감탄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됐어. 그리고 우리나라가 워낙 3을 좋아하잖아. 시조도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있잖아. 3단 구성이야. 그럼 이것도 하나, 둘, 셋, 3단 구성이잖아. 기, 서, 결, 3단 구성. 이 19체 향가가 시주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는 학자들은 이런 3단 구성과 함께 여기 낙구 감탄사 있지. 우리 가끔 시조를 보면은 종장의 첫음보가 세 글자 고정인데 여기에 아히야 혹은 뭐 어즈버 감탄사라 그랬었잖아. 이런 게 쓰일 때가 있어. 요 감탄사가 여기에 영향을 준 거다라고 보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문학 작품이라는 게 서로 영향 관계가 있는 거라 그랬었잖아. 그거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읽어봅시다. 자, 보자. 가. 향가와 시조는 일반적으로 형식적 측면에서 전승 과정에 초점을 두고 두 갈래의 영향 관계에 설명한다. 시조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설 중 19체 향가에서 비롯하였으리라는 설의 바탕을 두고 설명하는 학자들은 초기 4구체나 과도기 형태인 8구체가 아닌 19체를 향가 중에서 정제된 형식으로 본다. 19체는 대개 4구, 4구, 2구의 형태로 시상을 전개하다가 낙구의 주제를 제시하며 시상을 마무리한다. 자, 밑줄 칠까요, 여러분? 낙구의 주제를 제시하며 시상을 마무리한다. 이러한 형태는 후대 평시조가 정제된 틀을 갖추게 된 데에 영향을 끼쳤는데 특히 자, 밑줄 낙구의 감탄사는 시조의 종장 첫 구에 나타나는 감탄사에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것이다. 선생님 방금 얘기한 거 이거. 향가의 감탄사와 시조 종장의 감탄사는 앞에 나온 내용을 정서적으로 고양시키거나 환기시켜 노래의 내용을 완결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전승 과정을 거쳐 형성된 시조가 오늘날까지 창작될 수 있었던 것은 간결한 형식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평시조의 형식적 특징은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그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각 장 사음보의 정형성이 파괴되어 시조의 장형화가 이루어지고 사설시조가 출현하게 된다. 자, 뭐라고 여러분? 조선 전기 평시조가 조선 후기에 사설시조가 출현하면서 자, 형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체크해 줄 필요가 있죠. 그리고 형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뭐라고 여러분? 내용상의 변화까지를 기억하자라고 얘기했었지. 여러분, 자, 시조 했을 때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자, 대부분 문학이라는 거, 예술이라는 거, 문학, 뭐 미술, 음악 이런 것들, 이런 예술들은 얘들아 처음부터 먹고 살만한 사람이 할까?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 할까? 그래, 먹고 살기 편한 사람이 하는 거야. 그럼 조선 전기에 예술인 이 문학을 처음에 향유한 사람, 즐긴 사람은 누구? 그래, 양반 계층일 거라고. 그런데 이제 자, 실학 보급됐어, 한글 보급됐어, 좀 먹고 살만해졌어, 글자도 좀 볼 줄 알아. 그럼 이제 이런 문학을 향유하는데 누구도 같이 함께 하겠어. 옳지. 평민계층도 향유를 같이 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거는 얘들아 평민계층만 했다는 게 아니야. 평민계층이 이제 많이 누리기 시작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내가 이 작품 이것도 얘기했었지. 자, 문학이라는 것은 작가의 삶, 작가의 처지도 뭐 한다?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작가가 글로 뭐야? 표현한다 라고 말을 했었잖아. 우리가 표현론적 관점에서.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봐. 누가 썼느냐는 결국 뭘 나타낼 수 있어? 나의 삶, 나의 처지, 나의 정서잖아. 그럼 뭐랑 관련돼? 옳지. 주제랑도 관련될 수 있는 거야. 양반계층이면 자, 일단 어떤 내용? 그래, 유교적인 내용이 주로 있을 거야. 근데 먹고 살기 힘들었어.
그리고 지금 당장도 막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든데 이런 내용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거 필요해? 아니. 나의 지금 삶이랑 관련되는 거, 남녀 간의 애정이라든가 혹은 지배층이라든지 혹은 세태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거지.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뭐야? 자연을 뭐 하는 거야? 즐기는 거야. 아니면 자연 속에서 뭐 하는 거야? 학문 수양하는 거야. 아니면 뭐 하는 거야? 나한테 뭔가 교훈을 주는 대상으로서의 모습인 거야. 근데 얘네들의 자연은 뭐야, 얘들아? 물론 즐길 수도 있지. 근데 뭐야? 여기서도 일의 터전이야. 플러스 약간의 뭐야? 즐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야? 삶의 터전으로서 기능을 더 많이 한다는 거지. 나 너무 삶이 힘들어서 산에 올라갔어. 아니면 난 평지에 살고 있어도 산에 뭐하러 가? 일하러 가.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는 거라. 이해됐니? 자, 일단 요 부분을 여기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다시 자, 본문 돌아갑시다. 향가와 시조는 형식적 측면과는 달리 내용적 측면에서의 영향관계 설명하기 어렵다. 10세기 말 무렵까지 창작되었던 향가는 현재까지 가사가 전해지는 것이 총 25수에 불과하고 위홍과 대구 화상이 가능했다는 향가집 3대목도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왜? 다 불탔으니까. 현재 전하는 작품들의 내용은 주로 불교적 신앙심을 바탕으로 한 것이 많지만 추모, 축사, 안민, 연군 등 다양하다. 반면 자, 다른 얘기하는 거야. 시조. 고려 말의 발생에서 조선시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융성한 시조는 시조가 지니는 형식미 때문에 조선 전기 사대부들의 미의 의식과 정신세계를 표현하는데 아주 좋았다. 적합한 갈래로 자리 잡았다. 그래. 자, 여기 뭐라고? 조선 전기 뭐야? 주제가 뭐라고? 유교적 이념, 자연에 대한 동경. 이게 조선 사대부들의 이상이었대. 근데 조선 후기는 뭐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실학의 대두로 인해서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거 벗어나. 됐니? 다양한 삶을 표현하고자 했다. 그래, 우리 방금 공부한 거 여기 있네. 요거네. 미리 했네, 우리가. 됐니?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향가. 본문을 보긴 해서 본문을 봤으니 여러분 그럼 우리가 34번 먼저 풀어볼까? 자, 가를 이해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향가는 현재 전해지는 것보다 더 많은 작품이 있었겠죠. 지금 전해지지 않는 것도 있고 24수밖에 없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됐나요? 좋아요. 향가의 4구체는 초기 형태죠. 그쵸? 가장 발달한 게 몇 구체? 19체니까. 향과 달리 시조는 지금도 계속 그쵸? 창작이 되고 있죠. 현대 시조로. 됐니? 자, 시조의 형식미는 조선 전기 사대부들의 미의식을 드러나는데 적합했다. 어딨어요, 여러분? 네, 여기서 우리 아까 공부했었죠. 됐나요? 네. 그러면 4번도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시조는 실학의 영역을 관념적인 내용을 담으려고 하는 게 아니었었죠. 정답 몇 번? 네, 5번이 되겠네요. 됐어. 그 다음에 우리가 안민가. 여러분 제목에서 이미 힌트가 나왔네. 자, 안자가 뭐야? 편안할 안자야. 누구를 편안하게 해? 그치,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노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 제목에서 이미 힌트가 다 나왔어. 우리가 고전 문학은 제목에서 힌트가 진짜 많이 나온다 라고 얘기했었잖아. 확인했어? 응. 이 안민가는 그 신라 경덕왕 때 충담이라는 승려가 있어. 그 승려가 지은 그 노래야. 나라를 잘 다스려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바른 길은 이겁니다. 원래 그 삼국유사에 경덕왕이 노래 하나 지어달라고 했거든. 그래가지고 이 충담사가 그 임금과 신하와 백성 관계를 가족에 비유해서 각자의 본분에 충실하면 나라가 태평해질 거다. 치국안민, 구태비난 이런 것들을 위한 군신민의 도리다. 당연히 이제 교훈적이고 유교적인 거죠. 우리가 이런 거 각자 역할에 자기 본분에 충실한다. 우리가 이거 그 유교적 정명의식이라고 말을 하거든. 자, 그래. 좋아. 그럼 작품 한번 보자. 임금은 아버지, 신하는 어머니, 백성은 어린아이로 비유하는 거. 이게 계속 이제 반복되는 구조야.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뭐뭐답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이상적인 정치 질서를 추구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 됐니,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네, 좋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치국 방법론이라고 하는 게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니. 그러니까 신라 시대에도 어쨌든 그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 신라 시대의 어떤 이상적인 정치 이념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하실 어머니요, 백성은 어린 아이라고 한다면 백성의 사랑을 알리라. 자, 임금과 신하의 책무죠. 이거 은유법이잖아. 임금은 아버지, 신하는 어머니, 백성은 어린아이. 자, 은유법. 가족관계 비유했어. 그리고 뭐뭐라고 한다면, 자, 가정법이지. 뭐야? 비유, 은유에다가 뭐 했어? 가정 했네. 그치? 백성이 사랑을 알 거래. 왜?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백성을 사랑으로 잘 다스리래. 그러면 백성들이 꾸물거리며 사는 백성들, 꾸물꾸물 현실에 순응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농사지면서 살아가는 이런 백성들을 잘 먹여 다스려서 잘 놔두면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 거라고. 야, 우리가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냐? 우리는 지금 이 삶이 만족스러운데 라고 말을 할 거래. 그러면 그 나라가 유지가 된다는 거지. 나라는 여러분, 백성이 없으면 더 이상 나라가 유지가 되지 않잖아. 근데 백성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임금님과 우리 다스리는 지방 관리들이 우리를 굉장히 엄마 아빠처럼 우리를 잘 사랑해줘, 우리를 잘 다스려줘. 근데 우리가 여기 말고 또 어딜 가겠어, 여기가 만족스럽지 라고 계속 그렇게 있으면 나라가 잘 유지가 된대. 나라 유지를 위해서 백성을 통치하는 방법은 뭐야? 잘 먹여 다스리는 거야. 그렇게 한다면 자, 그럼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거래. 자, 감탄사. 이게 낙구 감탄사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 얘들아? 우리 여기. 자, 향가의 감탄사 부분에 뭐가 있다고, 얘들아? 정서적으로 내용을 고양시키거나 환기시켜서 노래 내용을 완결한다라고 얘기했었지? 여기 나오잖아.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가 태평해질 겁니다. 각자 본분에 충실하면 나라가 태평해지고 백성은 편안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됐니? 자, 지금 계속 어떤 형식이야, 얘들아? 뭐뭐이면 뭐뭐일 것이다. 그치? 뭐야? 조건과 지금 결과를 반복해서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임금, 신하, 백성을 다시 한번 뭐라고? 혈연관계로 맺어진 가족관계 비유했다는 거지. 대부분 아까 향가 작품이 불교적 사상이 많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는 뭐야? 유교적 성격이 짙게 나타나. 왜? 나라를 다스리는 건 당연히 유교적일 수밖에 없어. 됐니, 얘들아? 전체적으로 뭐야? 얘들아, 영탄적인 어조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지. 됐니?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더 이상 뭐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아까 이거 치국 안민. 그 다음에 뭐라고? 국태민안. 그래서 임금과 신하와 백성의 도리를 말해준 거다. 됐나요? 뭐뭐답게. 야, 얘들아, 이거 정명의식이라고. 아니, 어려운 말 아니야, 얘들아. 이게 우리가 명과 실이 상부할 때 우리가 정명이라고 말을 하잖아. 그리고 명과 실이 같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허명, 남명 이렇게 얘기를 해. 이거 공자가 말을 한 거야. 공자가. 네. 다 됐죠?
음, 그러면 됐죠, 여러분.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가 남원군의 시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남원군이네, 여러분. 우리가 왜 흥선대원군, 안평대군, 그치? 우리가 맞아. 그치. 음, 우리가 임금의 실제 이름도 있지만, 그리고 임금의 우리가 뭐도 있어, 얘들아? 어, 음, 왕명. 그치? 여러분. 묘호, 이런 것들. 아, 여러분 지금 잘 모르는 게, 묘호. 그치? 그거 잘 모르겠어서 그런 거지? 음,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왜 왕이 사망한 뒤에 종묘에 신이 배양할 때 붙이는 호칭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대부분 이 묘호가 두 글자야. 그리고 그 글자 뒤에 우리가 조 혹은 종 이걸 쓰거든. 그러니까 조는 우리가 그 태조 이성계 이러잖아. 태조 왕건 이러잖아. 그치. 조는 국가를 창업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중단된 국통을 다시 일으킨 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종은 왕위를 정통으로 계승해서 국가를 보존하거나 통치한 왕한테 붙이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조가 붙는 경우에는 우리가 막 인조,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 가끔씩 조는 공과할 때 그 사람이 세운 공 중심으로, 그 다음에 종은 덕을 중심으로 막 구분했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 뭐 가끔씩은 이렇게 조선에서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조를 붙일 때도 있지. 그리고 또 왜 원래는 이제 종호였는데 나중에 후대에 조로 바뀐 경우도 있어. 이게 영조 정조가 그렇지. 그때 막 전쟁이 일어나서 그런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묘호를 바꾼 거야, 후대에. 이 종보다는 조가 조금 더 높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바꾼 거지. 그치? 음, 임금이 서거한 뒤에 붙는 겁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붙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되죠. 또 다른 거. 질문. 있나요? 네. 그치. 아, 맞아. 응. 근데 나중에 이게 묘호가 이렇게 후대에 와서 막 이렇게 바뀐 경우들도 막 있다 그랬었잖아. 그치? 묘호가 막 나중에 남발되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뭐 여러분, 우리가 조금 조로 시작하는 묘를 조금 남발한 거는 있죠. 왜냐면 태조 이성계,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태조 4대조, 그치? 응. 그 다음에 또 뭐 세조, 선조, 인조, 영조 이런 것들 있잖아. 그거 다 조 되는 것들이잖아. 후대 조선시대 왕 중에서 묘호받지 못한 왕이 있죠. 그쵸? 여러분 알고 있는 네 명이 있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단 확실하게 연산군, 광해군, 어, 그, 그쵸, 여러분? 노산군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종입니다. 네, 묘를 받지 못해서 나중에 받았고,
끝까지 묘호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폐위된 사람, 연산군, 광해군. 이 사람들은 묘호를 받지 못했죠. 네. 어쨌든 여러분. 그치, 그치. 조선시대 우리가 지금 내가 종묘사직에서 봤던 것들 되게 많긴 하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군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 얘들아? 왕자가 좀 많다 그랬었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군은 폐위돼서 묘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고 한자가 다르면 뭐가 돼 있다고 얘들아? 왕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지금 나온 군이잖아요. 그럼 먹고 사는데 걱정해 안 해? 안 해, 여러분. 그래서 지금 뭔가 유유자적 뭔가 좀 삶의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단 읽어봅시다. 평생에 일이 없어 산수관에 놀리다가 강호에 임자되니 세상을 다 잊었구나. 어떻다? 강산풍월이 그 벗인가 하노라. 자, 이미 평생에 일이 없어. 물론 이 아저씨가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왕족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어. 그러니까는 평생 일이 없어. 그래서 산수, 이거 대유법이라 그랬지? 부분으로 전체 표현하는 거, 자연 속에 노는 거야. 속세에서 벗어난 거야. 그렇게 강호, 역시 이것도 대유법이야. 자연 속에 임자가 되니 세상을 다 잊었구나. 야, 어때? 자연이 강산풍월이 내 벗인가 한다. 그래서 속세에서 벗어나서 자연과 벗하는 이런 삶을 얘기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럼 35번 여러분. 네, 몇 번 되는 거죠? 좋아요. 3번 되겠죠. 그 다음에 36번 정답은 여러분 몇 번? 네. 4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왕족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거 확인할 수 없죠. 정치의 한계 벗어나고 싶은 거 없죠. 그쵸? 자기 능력을 표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자연과 벗하고자 자연과 함께하는 마음을 강산풍월을 벗하는 것에 드러냈다. 자연과 벗하는 모습. 어때? 얘들아, 이거 그럼 몇 번으로 해야 돼, 우리가? 그쵸? 5번으로 보는 게 더 낫겠네요. 됐나요, 여러분? 네, 좋아요. 그 다음에 37번에 몇 번? 그쵸, 2번이죠. 네. 그죠. 아까 다들 설명을 잘했어. 그래,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거야. 오늘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 현준이도 그렇고, 재현이도 그렇고. 그래, 알았어. 윤찬이 아주 좋아, 좋아. 나머지 친구들 분발하면서, 네, 대답하시고. 자, 그럼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